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 구조 개선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이는 큰 부담이 됐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3년 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 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최저임금 정책이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어왔다며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이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9%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사용자 위원들이 낸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된 것일까? 산출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경제성장률이 지금 2.5%잖아요.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1.1%. 그래서 대략 3% 정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게 필요하면 사용자 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위원 9명 중 적어도 6명이 손을 들어줘 놓고도 정작 산출 근거는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사용자 측 설명도 추상적입니다.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흘러나왔던 3% 안팎 인상설에 부합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숫자 끼워 맞추기 비판 속에서도 매년 인상률 산출 근거는 공개돼 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부터 2년간 접수한 501건의 성희롱 진정 사건 중 시정 권고한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37건의 사례가 포함되는데요. 귀를 의심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장보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직장인 A씨는 회사 상사 B씨 컴퓨터로 일을 하다 B씨가 다른 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비속어를 동원해 A씨와 또 다른 동료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업무 시간 중 업무기기를 활용해 은밀하게 진정인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건 사적 영역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에 피진정인들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비업체 한 본부장은 아르바이트 사무보조원인 피진정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거나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에 대해 물었다가
특별 인권 교육과 손해배상금 150만 원 지급을 권고받았습니다. 이 밖에 기혼 남녀가 함께 출장을 다녀온 것을 두고 신혼부부 같다고 표현하는 등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드는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2017년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은 296건으로 한 해 전보다 약 44% 늘었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성희롱은 직장 내 권력관계와 연관성이 깊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의 직위는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등이 약 63%를 차지한 반면 피해자는 평직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성희롱 발생 장소는 직장이 약 47%로 가장 많았고 회식 장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갑질해서 보호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일명 특고 지침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고 지침 적용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 의존도가 높고 계속 거래 관계가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지침을 준용하는 특고 지침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침이 개정되면 적용 대상은 기존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6개 직종에서 텔레마케터와 방송사 구성작가, 자동차 판매원 등 관련 직종 40여 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달부터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은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각각 올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준소득 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 명이며 이들은 매월 최대 16,2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품목은 현재 3개 품목.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규제 대상은 전자 등 1,100여 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당장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만 세계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설계와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가 여러 나라에 분업화돼 전 세계가 가치 사슬로 엮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15년 기준 일본이 한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인 돈은 15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9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5조 원으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된 경제보복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상처를 남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73년 석유 파동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등의 원유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자 유가가 반년 만에 4배로 뛰어 전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73년 6.9%에서 이듬해 2.1%로 둔화했고 12% 증가세를 보인 세계 교역량은 5%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양국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산업의 밸류체인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자세이다. 일본의 적반하장에 막무가내식 조치가 전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일본이 지난 10일 양자 실무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5박 6일간 일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비상경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 수출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에 최대 3천억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관련 부서들이 긴급 요청한 금액은 1,200억 원대. 원천 기술, 연구 개발이나 관련 기반을 다지는 데 들어갑니다. 정부는 사업 목록, 증액 규모가 확정되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규제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와 관련해 연구개발 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소재 부품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규제 품목이 늘어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주요 품목 대일 수출을 제한하고 고율 관세 부과 등 정면 대응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 경제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각적인 방안들은 다 논의는 할 수 있고요. 검토도 하고 있고 일본 상황을 다 봐야 되겠죠. 다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거고요.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가거나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5박 6일 일본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말에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해 소재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 수입 통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일명 카풀법이 국회 1차 관문인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다음 주엔 택시 플랫폼 상생안도 나옵니다. 그런데 카풀 허용 시간이 하루 고작 4시간이라 과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차량 공유는 택시 면허를 사야 해 또 다른 택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영석 기자입니다. 한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카풀 업체들이 카풀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카풀법에서 거의 확정된 평일 출퇴근길 2시간씩 운행으론 수익을 내기 어려운 탓입니다. 카풀을 4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전혀 없고 저희도 생존 자체를 위해서 좀 다른 방향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나올 국토교통부의 택시 플랫폼 상생안에 떠밀리다시피 동의한 승차 공유 플랫폼 업계도 고민입니다. 택시 면허를 사들여 줄어든 택시만큼만 승차 공유를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 결국 차량 총량을 정부가 관리하는 택시와 다름없어 수요에 따라 늘고 주는 공유 경제 특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칫 총량 규제로 가게 되면 공유 경제로 가는 길이 멀어지죠. 그리고 시장이 확정이 되고 택시 면허에 분배 기준도 없고 대기업, 외국 자본이 자금력으로 면허를 대거 사들이면 공유 경제 스타트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 거대 자본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 이 모빌리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풀과 차량 공유 업계는 택시와 전혀 다른 새 사업 모델을 찾든지 아니면 또 다른 택시가 되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잠원동 붕괴 사고 현장 감리사가 실제로는 자신의 동생을 대리상주시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감리 직책을 맡은 건축사도 안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건설 현장 안전감독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20대 예비 신부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감리는 건축사 87살 정모 씨였지만 실제 현장을 지킨 건 정 씨의 동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감리제는 나이 제한이 없어 고령의 정 씨가 지자체에 명의 등록만 하고 비전문가에게 현장을 맡긴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이 감리 역할을 한 것은 위법이라며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감리는 상주하도록 돼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건축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싸게 명의를 빌릴 수 있는 건축사를 찾고 건축사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아 용돈벌이를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설계 전문가인 건축사의 경우 안전감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건설 안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는 감리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안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도면대로 설계하고 시공하는지는 건축사 보고 네네. 안전에 대한 시공의 문제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건설 현장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감리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평생 직장의 개념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직을 시도하는 직장인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직장인이 이직 준비를 하고 또 성공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용 한파가 찾아왔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연봉과 워라밸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한 적이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322명을 대상으로 연차별 이직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6%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1회 이상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직장인이 한 번씩은 이직을 한 경험이 있는 셈이죠. 80%가 넘는 응답자가 이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직급에서 이직 경험이 많았던 건가요? 네, 직급마다 이직의 횟수가 다소 다릅니다. 신입직이라 불리는 경력 1년 차의 경우 64.7%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경력 1년 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 횟수는 1.2회였습니다. 또 2년 차는 평균 1.8회로 나타났는데요. 통상 주니어라 불리는 경력 3, 4년 차의 직장인의 이직 횟수는 이보다 더 늘어 2.2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시니어 직급에 오를 수 있는 경력 10년 차의 직장인은 평균 4회를, 경력 11년 이상의 직장인은 평균 4.2회를 보여 10년 차 이상의 경우 2년 반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 사이에서도 이직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력이 10년 차일 경우 4번의 이직을 한다니 그만큼 현재 직장보다 더 나은 직장에 가고 싶은 경우, 또 과거처럼 참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이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이 꼽혔습니다. 이직 이후로 연봉에 대한 불만족에 47%가 응답을 한 건데요. 또 28%는 상사에 대한 불만, 불화라고 응답했고 27%는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뽑혀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도 이직을 한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직장인 1,306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직장인 이직 현황을 조사한 건데요. 조사 결과 32%의 직장인이 이직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4.3%로 가장 많았는데요. 20대는 28.4%, 40대 이상은 27.8% 순이었습니다. 네, 앞서 실시한 조사에는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한 것이 낮은 연봉이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직을 해서 연봉이 오른 경우도 있었나요? 네, 이 절반에 달하는 52.4%의 직장인이 이직을 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응답했는데요. 이렇게 올해 상반기 이직을 통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들의 연봉 인상액은 평균 310만 원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240만 원, 30대는 270만 원, 40대 이상은 420만 원 순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네, 액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네요. 하지만 이직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직에 성공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상반기 이직에 성공한 직장인들의 노하우를 살펴보니 1위는 49.7%가 응답한 매일 채용 공고를 살펴본 것이었는데요. 14.7%는 이직 준비 중임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라고 응답해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14.5%의 응답률을 보인 개인의 성과와 경력을 정리했다였습니다. 네, 결국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경력을 다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직을 한 뒤 직장인들은 어떤 점에 가장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나요? 네, 23%가 뽑은 적절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였는데요. 그만큼 직장인들이 이직할 때 연봉만큼이나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회사에 이직을 하겠다고 밝히는 직원이 있다면 기업 차원에선 현재의 연봉은 물론 비효율적인 업무가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직을 자주 하는 직장인에게 참을성이 없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에는 이직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죠. IMF와 불경기를 거치며 더 이상 지금의 직장이 나를 완벽히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의 노예가 아닌 주체적인 한 직장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인해 이직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그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인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